올해 60,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30년째 근무 중인 간호부장입니다. 이 나이면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칼에 찔린 사람, 약을 삼킨 사람, 심장이 멎어가는 사람,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야간 당직실에서 졸음과 싸우고 있는데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급하게 들려왔습니다. 간호부장님, VIP 환자 들어옵니다. 개인 성형외과 원장님이래요. 2년차 레지던트가 숨을 헐떡이며 차트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차트를 받아들고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상호 남 60세. 내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들것이 들어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남편의 얼굴이 형광등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 역 같은 들것 위에는 젊은 여자가 한 팔로 남편의 가운자락을 움켜쥔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술복 차림이었습니다. 같은 클리닉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파란 가운. 남편의 손은 기계적으로 그 여자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여자의 머리카락에서는 내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향수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원장님이랑 수간호사라던데요. 야간에 둘이서만 수술하다 가스 누출 사고 난 것 같답니다. 레지던트의 마지막 한마디가 귀를 찢고 지나갔습니다. 야간에 둘이서만. 나는 하얗게 질린 채 두 사람 사이에 덮인 환자용 담요를 붙잡았습니다. 담요에서도 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사고인지 불륜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30년 결혼 생활이 응급실 형광등 아래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꽤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응급의학과 간호부장. 남편 윤상호는 병원 근처에서 잘 나가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개원한 지 15년 환자들 사이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의사였죠. 여보, 오늘도 응급실이랑 전쟁 치를 거야? 아침 식탁에서 남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양복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는데 아직 탄탄한 팔 근육이 보였습니다. 예순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어깨, 정장 재킷이 잘 어울리는 뒷모습. 당신은 또 수술 몇 건이야? 3건. 눈, 코, 리프팅 하나. 끝나면 저녁에 학회 준비 좀 해야지. 요즘 젊은 의사들 앞에서 뒤처지면 안 되잖아. 나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늙어가면서도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 퇴근하면 책상 앞에 앉아 논문을 읽고 주말이면 학회 자료를 준비하는 모습.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은 외국에서 근무 중이라 집에 둘 뿐이었지만 나는 우리가 꽤 단단한 노부부라고 믿었어요. 같이 늙어가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싱크대에 남편의 머그컵을 가져다 놓는데 컵에서 낯선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쓰는 섬유유연제나 향수에서는 절대 나지 않는 좀 더 자극적이고 달콤한 향. 여보, 새 향수 샀어? 아, 클리닉 수간호사가 개원 기념이라고 선물해줬어. 환자들이 냄새 좋다고 하길래 한번 뿌려봤지. 그때 처음 그 여자 이름을 들었습니다. 지연 씨가요? 그 40대 수간호사? 응, 일 잘해. 내가 제일 믿는 오른팔이야. 응급실에 너처럼. 그 말에 기분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내 오른팔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거든요. 남편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사람, 아들 엄마 정도였죠. 그러면서도 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에이, 내가 괜히 예민한 거지. 평생 같이 산 사람인데 60살 남자가 무슨 바람을 피우겠어. 그냥 일 열심히 하는 거지. 나도 응급실에서 남자 의사들이랑 밤새 일할 때 있잖아.
다 똑같은 거야. 그 작은 찝찝함이 그날 밤 응급실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의심 증가. 이상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야간 수술이 잦아졌습니다. 원래 미용 성형은 낮에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환자도 회복 시간이 필요하고 수술 후 모니터링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저녁을 먹다 말고 휴대폰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응급수술 들어왔네. 지방흡입인데 일정이 안 맞아서 밤에만 가능하대. 이 밤에 미용 수술을 응급으로 해? 요즘 VIP들은 낮에 시간 못 내. 밤에 조용할 때 하는 걸 좋아해. 대신 수술비는 2배지.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사이 그런 야간 VIP 수술이 일주일에 2~3번씩 반복됐습니다. 어떤 날은 저녁 10시에 나갔다가 새벽 3시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걸 참았습니다. 수술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의사 남편 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니까. 하루는 응급실로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붓고 혈압이 떨어진 환자였는데 차트에 적힌 병원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남편 클리닉이었습니다. 주간에 리프팅 수술 받으시고 집에 가셨다가 쇼크 온 것 같아요. 동료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술 몇 시에 받으셨어요? 밤 11시예요. 원장님이 프라이빗하게 봐준다면서요. 간호사님도 옆에 한 분 계셨고요. 밤 11시. 남편이 이제 자자며 내 옆에 누웠던 시간과 겹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집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옆에 누워서 코까지 골았는데, 그럼 그날 수술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향기를 더 자주 맡게 됐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내게서 나는 냄새가 아닌 다른 향수 냄새가 문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달콤하고 끈적한 여자 향수 냄새. 당신 또 그 향수 뿌렸어? 아, 수술 끝나고 지연 씨가 뿌려준 것 같네. 수술실 냄새 가리려고. 왜 싫어? 아니, 그냥 그 사람 얘기를 자주 하네. 질투하냐? 우리 나이에. 남편은 웃어 넘겼지만 그때부터 나는 이상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수술이 있는 날과 남편 셔츠 깃에서 지연의 향기가 남아있는 날. 그리고 그 둘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은 아직 말로 꺼낼 수 없는 상태였지만 가슴속에서 천천히 아주 꾸준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밤마다 남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 아들을 낳고 시댁 제사를 함께 지내고 병원비 걱정하며 함께 버텨온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서 다른 여자 향수를 묻히고 자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비 오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희한하게도 야간 근무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녁을 같이 먹자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휴대폰은 통화 중이었죠. 잠시 후 병원 앞 도로를 지나가는데 남편 클리닉 쪽 골목에서 익숙한 차가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검은 세단이었죠.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 남편 옆, 조수석에 앉은 여자의 옆모습 때문에 하얀 코트, 묶어올린 머리, 내가 몇 번이나 남편에게서 맡았던 그 향수 냄새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 지연이었습니다. 남편이 차를 길가에 세우고 그녀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목걸이나 반지가 들어갈 법한 크기의 반짝이는 상자.
가로등 불빛에 리본이 반짝였습니다. 지연은 두 손으로 그걸 받아들고 잠시 남편을 올려다보다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 짧은 웃음, 눈빛, 몸을 약간 기울이는 각도. 나는 그게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몸짓인지 응급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이미 학습한 상태였습니다.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온 남편을 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야간 수술이라더니 너무 일찍 끝난 거 아니야? 응? 환자가 취소했어. 왜 이렇게 예민해 보여? 나는 참으려던 말을 결국 뱉어버렸습니다. 지연 씨랑 같이 나오는 거 봤어. 반짝이는 상자까지 건네면서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금세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클리닉 10주년이라고 선물 준 거야. 팀장이니까. 너도 예전에 간호사들한테 목도리 챙겨주고 그랬잖아. 목도리는 다 같이 주지. 둘이 밤에 골목에서 따로 주진 않았어. 공기는 금방 무거워졌습니다. 여보, 나 지금 환자들, 직원들 책임지는 입장이야. 괜한 의심으로 내 명예 건드리는 말 좀 하지 마. 내 명예는 30년 동안 당신 옆에 있던 내 인생은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내려다보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아니라 의심하는 여자와 방어하는 남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 없네. 난 잘 거야. 남편은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남편의 향수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고 나는 처음으로 그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아는 게 뭘까? 아침에 커피 2잔 마신다는 것, 양복 소매를 걷어붙이는 버릇, 잠들기 전에 꼭 뉴스를 본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불륜만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더 큰 배신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한 채 위기 최고조. 그리고 그날 밤 간호부장님, 가스 누출 사고 같아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며 들것이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심장이 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차트에 적힌 이름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 옆에 적힌 2번째 이름을 보고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지연여 45세 의식소실 동반 노출 진정제 과다. 두 사람은 수술복 차림으로 같이 실려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덮여 있었고 지연은 헬멧처럼 산소 마스크와 함께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둘 다 수술용 마취제 냄새와 함께 그 낯익은 향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클리닉 수술실에서 가스가 새어나온 것 같습니다. 둘이서만 야간 수술 중이었다네요. 119대원이 설명했습니다. 둘이서만 야간 수술. 내 머릿속에 지난 몇 달간의 야간 수술, 향수, 골목, 반짝이는 상자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응급처치부터 해요. 나는 최대한 직업적인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간호부장이니까.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으니까. 남편이든 누구든 환자는 환자니까. 심전도 모니터, 산소 포화도 혈압. 다행히 둘의 생명은 당장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실려왔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남편 아니세요?
간호부장님 남편이랑 여자가 같이. 나는 그 말들을 애써 무시하고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아직은 무너질 때가 아니니까. 잠시 후 병동으로 이송하기 전 남편의 옷과 소지품이 담긴 투명 비닐봉투가 내 손에 넘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소지품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습관처럼 봉투를 열어 주머니 속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술장 키카드, 차키, 그리고 두꺼운 검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 표지에는 작은 글씨로 야간 리스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날짜와 이름, 금액, 수술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우리 병원 전산에는 없는 이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누락되어 있거나 말도 안 되는 숫자, 조합들이 섞여 있었죠. 김모눈 재수술 현금 500 세무신고 X. 박모 지방흡입 현금 800 전산 미등록. 마지막 페이지.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동 계좌명의 윤상호 오지연. 밑에는 큰 액수의 숫자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고 옆에는 야간 현금 수술 합산이라는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매달 쌓여가는 숫자들. 그 순간 내 오해는 확신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돈을 벌고, 함께 비밀을 나누고,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덮었습니다. 주변이 흐릿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고 응급실 소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나는 화장실로 걸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60살,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 30년을 응급실에서 버텨온 사람. 30년을 남편 옆에서 버텨온 사람. 그런데 지금 뭘 버텨온 걸까요? 이 두 사람 병원 최고층 VIP 병실으로 올려요.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끝까지 올라가 봐. 제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더 아프니까. 남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VIP 병실 커튼 사이로 한쪽에는 남편, 다른 쪽에는 지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두 침대 사이에는 내 30년 결혼 생활이 얇은 천처럼 걸려있는 느낌이었죠. 여보. 여보가 왜 여기? 남편은 얼굴이 창백한 채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클리닉 수술실에서 가스가 샜어. 둘이서만 야간 수술하다가.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둘 다 살아난 거지. 남편의 눈에 순간 공포가 스쳤지만 곧 억지 웃음이 올라왔습니다. 오해야. 환자 때문에. 우리 일하다가 그랬을 뿐이야.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침대 옆 테이블에 검은 노트 한 권을 탁 던졌습니다. 1. 페이지가 스스로 펼쳐지며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간 현금 수술, 유령 환자, 공동 계좌. 이게 당신이 말하는 일이야? 남편의 얼굴에서 피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병원 이미지 때문에 공식적으로 잡히면 안 되는 VIP들이라. 그래서 전산에 안 올리고 현금만 받았어? 지연 씨랑 둘이 나눠 가졌고? 그때 커튼 너머에서 간신히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눠 가진 적 없습니다. 나는 천천히 커튼을 젖혔습니다. 지연이 얼굴을 찡그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줄과 링거줄이 그녀의 팔과 코를 점령하고 있었죠. 오지연 씨, 지금 말할 힘은 있어요? 네. 과장님. 그녀는 날 아는 눈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몇 번 뵀어요.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고 원장님께 자주 들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진 말은 내 오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저 공동 계좌 제 이름으로 된 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지연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야간 수술할 때마다 환자 정보 빼달라고 했어요. 전 그냥 VIP 관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세무조사 들어온다는 얘기. 그래서 노트를 몰래 복사해서 세무서에 보내려다가 오늘 원장님한테 들킨 거예요.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번졌습니다. 수술실에서 마취가스를 바꾼 사람이 저라고 경찰에 말하겠다고 하셨어요. 저 혼자 감옥 가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나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넘어뜨린 게 아니야? 내가 왜 내 인생 걸고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전 그냥 무서워서 그만두겠다고 말하러 갔던 건데. 지연의 말과 남편의 침묵이 겹치면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불륜식의속처럼 보이던 야간 수술, 사실상 세무를 피한 불법 현금 수술, 공동계좌, 그리고 모든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 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불륜은 아니었다고 주장할 거야? 남편은 잠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겨우 내뱉었습니다. 지연 씨랑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 돈 문제 때문에 함께 일했을 뿐이야. 이상하게도 그 말에 가슴이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알겠어. 당신한테 사랑은 없었구나.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나는 낮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사랑한 건 돈이었네. 그리고 명함에 적힌 원장 2글자. 나는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좋아. 이제부터는 내가 응급처치를 할 차례야. 환자는 2명이지만 칼은 한 번만 대면 되겠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할 거야? 당신이 평생 말해왔잖아. 썩은 조직은 도려내야 산다고. 나는 병원 윤리위원회 번호가 적힌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병원 응급실 과장으로서, 그리고 30년 동안 당신 옆에 있었던 아내로서 이제야 그 말을 믿어보려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아들 생각 좀 해봐. 내가 이렇게 되면 아들은 이미 외국에서 제 인생 살고 있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나는 전화기를 들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새벽빛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의외로 빨리 진행됐습니다. 노트는 병원 윤리위원회와 세무서, 보건복지부에 동시에 접수되었습니다. 불법 야간 수술, 유령 환자, 탈세, 과잉 시술. 검은 노트 한 권이 남편의 30년 커리어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은 의료재단 징계위원회에서 면허 정지 1년 처분을 받았고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유명 성형외과 원장, 유령 수술 및 탈세 의혹. 기자는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만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이혼 서류, 재산분할 청구서, 진명의 이전. 남편은 처음에는 버텼지만 세무조사와 손해배상 소송이 동시에 몰려오자 금방 무너졌습니다. 명수가 이럴 필요까진. 필요 있어. 당신이 내 인생을 응급실 바닥에 질질 끌어다 놓았으니까. 지연은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도 몇 년간 불법 구조 안에서 눈을 감고 살았다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마지막에는 진실편에 섰습니다. 위원회가 끝난 날 지연이 내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분이 그런 사람인 줄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우리 둘 다 같은 사람을 너무 오래 믿었을 뿐이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며 처음으로 그녀를 동료로 바라봤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법원 건물 밖 벤치에 앉아 있는데 서늘한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낙엽이 내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쓸쓸하다고 느꼈을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아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내 어깨를 짓누르던 이름표 하나를 떼어낸 기분이었거든요. 윤상호의 아내라는 이름표. 저 멀리 길 모퉁이에서 남편이 절뚝이며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개는 숙여져 있고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를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고 느끼지도 통쾌하다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술이란 건 아픈 순간을 견디고 나면 흉터가 남는다. 하지만 그 흉터는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집으로 돌아와 응급실 출근 준비를 하며 나는 새 명찰을 달았습니다. 응급의학과 간호부장 김명수. 남편 이름이 빠진 내 이름 석자만 적힌 명찰. 거울 속에서 그 명찰이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나는 화면 너머에 있을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을 떠올렸습니다. 참고만 버티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보다 가족 체면과 남편 명예를 더 먼저 떠올리며 자신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 그들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넵니다.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건 죽어서가 아니래요. 나무가 살기 위해 필요 없는 가지부터 스스로 떨구는 거래요. 혹시 당신 인생에도 떨궈야 할 가지가 한두 개쯤은 있지 않나요?